조업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한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이 정치 이야기, 이념 이야기, 안보 이야기 이 중요하지만 자주 들으면 좀 짜증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깝깝한 이야기. 그러나 좀 시야를 넓히면은 이 세계사를 또 분명히 넓혀서 저 우주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부질없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 우리만 당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것을 확률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10의 한 30승분의 1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7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이 확률은 또 엄청 낮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운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평균 수명이 한 30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가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 연세가 90인데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오늘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킹과 노르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하고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므로 항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최고의 자질을 가진 국민일까 이런 걸 좀 들여다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가장 우수한 민족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앵글로색슨족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니고 그것은 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킹과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은 바이킹이 지금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이 바이킹 노르만 합치면 결국 바이킹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면 됩니다. 바이킹 국가가 덴마크입니다.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은 9세기, 8세기 덴마크는 완전히 깡패 나라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해적들을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이 덴마크는 한때 영국까지 다 식민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요 세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삼국인데 6.25 때는 우리를 도와서 의료 지원단으로 오신 분들이죠. 그야말로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만들어내고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주고 하니까 평화의 상징인 것 같지만은 중세 10세기 전후에서 바이킹이라고 하면 공포의 그야말로 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척한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영국은 바이킹 후예인 노르만이 1066년에 윌리엄 공이 한 7,000명을 이끌고 도바 해협을 건너가서 앵글로색슨족을 무찌르고 지배민족이 됐으므로 영국은 반쯤은 바이킹 지배층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는 이 세계어가 된 이 영어는 말이죠. 그 영어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프랑스어가 한 26%, 독일어가 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그 정도입니다. 왜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둔 단어가 영어에 그렇게 많으냐? justice, war, court, law 이런 게 다 불란서어가 들어간 영어입니다. 하면은 노르만이 한 200년 동안 불란서에서 살면서 불란서어를 배우고 불란서의 문화를 선진된 문화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영국으로 가서 지배민족이 됨으로써 영국의 그 원시적인 영어에다가 불란서의 선진된 제도와 언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저급한 언어에서 아주 고급한 언어로, 고급한 언어라는 것은 단어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많고 표현력이 좋다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는 그 노르만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이 5나라는 잘 사는 나라 랭킹을 내면은 대충 한 랭킹 10등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민족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는 특징이 있느냐, 바이킹. 바이킹 하면 저는 바이킹이라는 말을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1950년대로 기억되는데, 커크 다그라스라는 배우와 커크 다그라스 아들이 마이클 다그라스라는 배우죠. 지금 활약하고 있는. 커크 다그라스,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던 사람입니다. 토니 커티스라는 아주 미남 배우. 두 사람이 주연하는 바이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도끼를 던지는 거. 이 바이킹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도끼입니다. 도끼를 그냥 던집니다. 이 단도를 던지듯이 힘이 좋으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토니 커티스와 이 커크 다글라스가 이 콤비가 돼서 만든 또 유명한 영화 하나 더 있죠. 스파르타쿠스. 아주 고전적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를 통해서 이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은 몸도 크고 용감하게 싸우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지 노르망디 지방이든지 영국이든지 그리고 이 노르만 사람들이 만든 가장 선진된 왕국이었던 시실리 왕국의 본거지인 남부 이탈리아와 시실리로 간다든지 이렇게 섭렵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올간조선에 3회에 걸쳐서 이 노르만 바이킹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대성해서 한국 사람 시각으로 보면 이 바이킹 노르만 이야기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베르세르크라고 이렇게 하면 금방 압니다. 베르세르크라는 이름의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싸움을 잘하는 중세의 이 금투사라고 그럴까요? 이 기사 이야기입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베르세르크 BRCERK인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버스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베르세르크, 일본 사람은 그대로 독일어처럼 읽으니까 베르세르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발음은 버스크입니다. 버스크는 이게 바이킹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가 바이킹의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미칠 광자에 쓰고 전쟁 전자를 써가지고 광전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광전적이다 하면은 전쟁을 미친 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전쟁을 미친 듯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전투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미친 듯이 좋아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전투를 신바람 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삶이다. 그렇게 죽어야 죽고 나서 좋은 데 간다. 이런 또 어떤 신화적인 그런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지역이 북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게 탄압을 받다가 오히려 국교로 된 게 4세기 아니겠습니까? 4세기.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게르만족이 또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7세기, 8세기 가면 게르만족이 다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1세기까지 지금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들은 아직도 원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뭐 토르라는 그런 어떤 신을 모시는 그런 원시 종교. 그러다가 11세기부터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순장의 풍습도 그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죽으면 그 종들을 같이 죽여가지고 같이 배에 실어가지고 불태우는, 시신을 배에 실어가지고 불태우는, 강이나 바다에서 불태우는, 그게 이제 바이킹의 장례식입니다만, 그게 없어진 게 한 10세기 기독교를 받아들이시면서입니다. 가장 늦게 개화된 사람이죠. 이 바이킹이라 하면 보통 덴마크 바이킹, 노르웨이 바이킹, 스칸디나 바이킹으로 나누는데 그 또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덴마크 바이킹은 하여튼 사원박질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약탈을 전문이었습니다. 대충 서기 800년부터 한 300년이면 1100년까지 가는데 한 300년 동안 유럽 전역이 바이킹의 약탈의 무대였습니다. 주로 이 덴마크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영국을 치고, 그때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치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치고, 그 다음에 강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뭐, 세느강이라든지, 라인강이라든지, 이런 강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바이킹 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롱쉽이라고 그럽니다. 롱쉽. 아주 빠릅니다. 한 4, 50명 타는데, 또 그게 간편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바다와 강을 따라서 유럽 전역을 약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탈하는 무대가 뭐 독일, 그 다음에 세느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파리를 점령하기도 하고 저 스페인, 또 스페인을 한번 돌아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 바이킹은 이게 원래 노르웨이 사람들이 탐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문젠, 이 북극과 남극을 탐험한 아문젠이 노르웨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탐험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개척하고, 아이슬란드에서 한 걸음 더 나면 그린란드로 가죠. 그린란드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느냐? 카나다까지 갔습니다. 카나다 해안까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상륙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고 콜럼버스는 1492년에, 지금, 중미에 상륙했습니다만은, 1000년쯤, 서기 1000년, 그보다 한 500년 먼저, 바이킹이 카나다 땅에 상륙했다가, 이건 살 곳이 못 된다 해가지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바이킹이에요. 스웨덴 바이킹은 또, 노르웨이, 덴마크 바이킹하고 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분들은 전쟁도 잘하지만,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주로 진출을 했어요. 러시아에 가면 그 강이 많이 흐릅니다. 그 볼가강 뭐 이런 걸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흑해로 연결되고 흑해는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 가면 자연히 중동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중동, 흑해, 지금의 터키 지방 이쪽하고 장사도 하고 또는 용병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키예프에 공국을 하나 만듭니다. 이 스웨덴 바이킹이. 거기서 루스란 말을 만들어요. 루스란 말은 지금 러시아란 말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스웨덴 바이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바이킹이 키예프에 만든 나라를 흔히 키예프 공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이게 나중에 크고 해가지고 러시아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란 말이 스웨덴 바이킹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동안 키예프 공국의 지배층은 이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그렇게 따져보면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나라를 만들기도 하는 일종의 이게 뭡니까? 국가 제조창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전쟁의 이 싸움
전투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비잔틴 제국의 그 근위대, 왕을 지키는 부대는 한동안 바이킹 사람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때 바이킹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키가 크고 금발이고 잘생기고 사람들이 아주 영민하고 어떨 때는 아주 간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의리를 지키기도 하고 아주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하여튼 남자로서 멋진 사나이들이다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 사람들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미인들도 많은데 저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가면은 그 미인들이 많습니다. 미녀들이 많죠.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바이킹들이 유럽 전역을 습격해가지고 올 때 예쁜 여자들만 골라와가지고 혼인을 해서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또 바이킹은 그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성을 무슨 노예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여성을 남자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다 떠나면은 그 고향을 지켜야 될 사람은 여자니까 뭐 전투도 해야 되고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아주 남자와 같은 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칸디나비아가 남녀 평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이유도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이게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킹의 유럽을 휩쓴 그 시기가 서기 800년부터 서기 한 1100년까지 한 300년 기간이고 주 타겟은 잉글랜드였어요. 덴마크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때 덴마크의 왕이 덴마크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와 뭐 스코틀랜드 이까지 다 다스리고 노르웨이까지 다스리는 이런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 10세기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게 바로 노르만입니다. 노르만디 아시죠? 파리 북쪽에 도바 해협 쪽으로 영국 쪽으로 가는 이 지역.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죠. 1944년 6월에 있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 왜 노르망디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로 덴마크 바이킹이 자꾸 불란서를 치고 이러니까 불란서 왕이 아예 막 노르망디에 살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떼주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라고. 단 불란서 왕한테 종속돼 가지고 만약 불란서 왕을 주군으로 모신다는 약속만 하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여기서 놀아보라고 해서 준 땅이 노르만디입니다. 노르만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평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너강이 도바해협으로 들어가는 그 유역이니까 물 풍부하고 거기 가면 여행객들이 항상 들리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 위에 있는 거대한 성당 겸 요새가 있죠. 몽생미셸이라는 그 불란서를 소개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그림. 거기가 바로 노르망디 고향이고 그 몽생미셸을 만든 사람들도 노르만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9세기, 10세기, 11세기 한 2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불란서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또 가장 발전한 불란서의 문화, 기독교, 뭐 이런 거 등등 받아들이면서 노르만디가 원체 말을 키우기가 좋은데요. 기병을 발전시킵니다. 기병. 이 바이킹은 원래 배를 잘 모는 사람인데 노르만디에 와가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요. 배도 잘 타고 말도 잘 탄다. 우리나라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서 신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라가 말도 잘 타고 수군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가 상통일하고 당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큰 운동력이었는데 바이킹이 바로
배도 잘 몰고 말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강한 기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르만디 그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막 지금 브리타뉴 지방 또는 지금 벨기에 근방 이쪽을 침범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가다가 그게 윌리엄 노르만디는 공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라 그러지 않고 듀크라 그럽니다. 공작이죠. 윌리엄 공이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1066년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역사 연도 중에서 꼭 외워야 될 연도 아닙니까? 1066년 윌리엄 공이 이끄는 노르만의 군대 7,000명이 그 노르만 군대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뭐 용병이라든지 뭐 이런 불란서 군이 다국적 군입니다. 다만 지금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이기면은 땅을 다 나눠주겠다 해가지고 야심에 찬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일종의 벤처 사업입니다. 벤처 사업. 그래서 1066년 9월에 7,000명을 태운 배가 이제 삼국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 중에 한 3,000마리의 말을 싣고 갔습니다. 3,000마리의 말을 싣고 7,000명이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 대단한 이 군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이라든지 말이 먹어야 될 사료 준비라든지 이 굉장한 동원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상륙을 하니까 앵글로색손족의 헤롤드 왕이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결전을 벌였습니다. 세계 역사가 하루 만에 결정되는데 여기서 노르만군이 이깁니다. 그 전투에서 앵글로색손 귀족들이 아주 섬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는데 약 7,000명 대 7,000명이 붙어서 싸웠는데 기병이 우수한 또 활을 잘 쏘는 이 노르만 군대가 막판에 가서 이겼고 헤롤드 왕은 그래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길로 런던으로 가서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윌리엄 궁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흔히 윌리엄 더 콩코러라고 그러죠. 윌리엄 정복 왕.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1066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066년 전의 영국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사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걸 합친 게 영국인데 막 편의상 잉글랜드 이꼴 영국 뭐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은 그 전에는 이 영국은 유럽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와서 정복하기도 하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독일에 있던 색선족이 오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살던 앵글로족이 오고 그 다음 바이킹이 오고 노르만이 오고 맨날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거 잉글랜드가 1066년 이전에. 그런데 1066년에 이 노르만 기사들이 가서 지배청이 딱 된 다음에는 영국의 행정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법치를 정착시키고 또 봉건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또 군사제도를 개선을 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근사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동원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르만 그 바이킹의 피를 받은 용맹한 지배층이 있으니까 또 전투를 잘하죠. 특히 이 기병과 활을 잘 이용한 입체적 전술을 펴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한 나라가 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영국은 침략받던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영국군은 불란서를 침략해가지고 100년 전쟁을 일으키고 바다로 나가고 미국, 호주 등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그 원동력이 바로 1066년 노르만 전사들의 영국 점령으로부터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이킹과 노르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주 독특한 그리고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싸움하는 데는 아주 귀신인데 딱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면은 행정을 잘해요. 통치를 잘합니다. 통치를. 사람을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지배자로서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바이킹과 노르만. 자, 어떤 식으로 다스리느냐? 첫째, 법치를 딱 세웁니다. 법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그 규칙이 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배라는 공간은 하나의 나라처럼 공동체예요. 여기서는 선장부터 밑에 키잡이까지 자기의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규칙이 엄해야 돼요. 그리고 선장은 선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놓아줘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양민족은 법치, 과학, 기술, 리더십 이게 같이 발전합니다. 배를 많이 탄 거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법치를 안착시키고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술자를 우대합니다. 뭘 만드는 기술자를 참 우대를 해가지고 성을 잘 사는 사람은 성을 만들게, 성당 짓는 사람은 성당 짓도록 하는데 이 바이킹이나 노르만족이 정복, 이 사람들 어느 지역을 정복하기만 하면은 성을 만들고 교회를 만듭니다. 영국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중요한 건축물은 뭐 거의 전부 다라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 노르만들이 만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런던에 가면 그 런던 타워라고 있습니다. 런던 타워. 옛날에 왕실로 쓰고 감옥으로도 쓰고 한 런던 타워. 그게 노르만이 만들고. 그 뭐 큰 성당, 뭐 로체스터 성당 등등. 그리고 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몽생미쉐를 비롯한 유명한 성당과 성. 아니 만드는 귀신들입니다.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파괴만 할 뿐 아니라 또 건설하는 데는 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차별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별로 하지 않아요. 실력주의라는 뜻이죠. 실력이 있으면 인종차별, 종교 별로 안 따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실용적으로 되고 개방적으로 되는 거죠.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富국강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사의 식으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는 대충 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거의 안 알려져 있고 한 노르만의 또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역사는 많이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노르만의 역사 중에서 노르만의 영국 정복만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노르만의 남부 이탈리아와 시실리 정복 역사입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실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시실리에 가서 무슨 팔레르모, 마피아의 고향이라는 팔레르모가 시실리의 주도인데, 거기 가보면은 엄청난 그 성당과 화려한 궁정 건축물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게 노르만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노르만은 프랑스에 있던 그 바이킹 후손들인데 왜 이 주중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거기 가보면은, 근데 팔레르모에 가면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이게 대불안 영화의 제3편에 그 주인공의 딸이 총 맞아 죽는 그 영화의 비극적 종말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 오페라 극장 앞 계단에서 촬영됐는데, 거기 한번 제가 음악회에 갔더니 거기 넥타이 정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회 상류층 같았어요. 딱 보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덴마크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는 사람들이 우선 체구가 크고 그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정말 바이킹처럼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저분들이
한때 시실리를 점령을 했던 노르만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66년에 윌리엄 공이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그 32대 후손이라고 그래요. 32대. 그러니까 지금 노르만 왕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물론 그게 피가 계속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됐느냐, 그건 조금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계통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시기, 1066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 한 60년 먼저 이 노르만에 있던 이 기사들이 로마 남쪽의 남부 이탈리아로 용병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용병으로 왔느냐 하면은 그때 남부 이탈리아는 좀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로마가 5세기에 망한 다음에 게르만족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망한 게 게르만족 때문에 망합니다만은,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이 이탈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독일의 중심 둔 프랑크 제국의 샬레마뉴 대제가 서기한 800년 직전에 또 이탈리아로 쳐들어와가지고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부 이탈리아는 독일 지배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쪽은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이 게르만족이 아직 남아가지고 곳곳에 자기의 근거지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세기, 10세기쯤 건너가면은 여기가 복잡해지는 게,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비잔틴 제국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와서 남쪽 이탈리아에 쳐들어와서 자기의 근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 일어난 아랍 사람들, 사라센이라고 그러죠. 사라센 사람들이 또 시실리를 점령한 다음에 남쪽 이탈리아로 계속 쳐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약탈도 하고 자기 세력도 부식하니까 이 로마 남쪽에 이탈리아는 교황 세력, 교황은 항상 강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근거지를 둔 신성 로마 제국 세력, 롬바르드 세력, 비잔틴 세력, 사란센 세력, 이런 5개 세력이 서로 막 각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복잡합니다, 하여튼. 하도 복잡해서 그때 역사를 쓴 거 보면은 밑줄 치면서 도표 안 그리면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이러는 과정에서 롬바르드 귀족들이 이 비잔틴 세력과 신성 로마 제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싸움 잘하는 노르만의 전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노르만 바이킹 사람들은 이게 역마살이 있는지 용병으로든 뭐든 해가지고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해요. 가서 모험을 하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대우도 잘 받고 싸움도 할 수 있으니까, 싸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데리고, 연고 있는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점점 이 천년대, 서기 천년대에 들어가면은 남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이 노르만 세력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용병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 우리가 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세력을 구축을 합니다. 세력을 구축을 하면서 거기서 한 100년 동안 합종연영하면서 세력을 구축하다가 점점 이 노르만 세력이 커집니다. 이제는 용병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되고, 드디어 한 50년대에는 교황이 이끄는 신성 로마 제국, 롬바르드, 비잔틴 뭐 이런 세력이 뭉친 군대하고 노르만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유명한 시비타테 결전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는 노르만이 교황 레오 9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노르만이 남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세력으로 등장하다가 그 한 50년 지나니까 평정을 해버립니다. 남이탈리아를 이 노르만 군대가 통일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시실리로 쳐들어가가지고 시실리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남쪽 이탈리아와 시실리를 통일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시실리 왕국이라고 합니다. 시실리 왕국. 시실리 왕국은 영토가 로마 남쪽과 시실리를 아우르는 이런 나라를 노르만이 정복해서 정복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왕들이 뭐 로제로 1세, 로제로 2세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50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1세기에서 한 13세기까지 한 150년 계속되는 이 시실리 왕국이야말로 당시 중세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중세는 아주 암흑시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실리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종교를 이 노르만 왕조 사람들은 그 밑에 사는 이슬람, 동로마 제국은 뭡니까? 정교, 그리스 정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오소독스 처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톨릭, 유대교, 종교가 이렇게 달라도 다 포용을 하고 허용을 하고 그리고 무역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꿈과 같은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태양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제국. 킹덤 인 산이라는 거라 그러는데요. 그 시실리 왕국은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만든 그 한 150년 계속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엄청난 성과 이 성당들이 지금 남이탈리아와 시실리에 가면 있습니다. 팔레르모에 가면은 그 노르만 왕조의 궁전, 그리고 팔레르모 시내에 있는 성당, 교외에 있는 몽레알이라는 데에 있는 성당, 이것은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 건축 양식이 이게 섞여 있어요. 노르만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비잔틴의 건축 기술, 아랍의 건축 기술, 그리고 이탈리아의 고유한 로마식 건축 기술을 다 이게 종합을 해가지고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하여튼 요약을 하면은 바이킹 노르만 이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가서 만든 나라가 지금도 세계 인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어딜 가나 법을 중시해가지고 제도를 잘 만들고 사람 차별, 그러니까 종교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을 적게 뭐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적게 함으로써 또 무역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전쟁은 잘하고 이렇게 해서 부강병한 개방적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에는 반드시 비결이 있습니다. 실사구시하는 정신, 그 다음에 법, 군사력, 그리고 외교를 잘하고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든 바이킹과 노르만에서 우리가 인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민족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한 250년 동안 계속되던 인류 국가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인류 국가는 과거에 인류 국가를 만든 민족이 만드는 겁니다. 처음 인류 국가를 만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인류 국가를 한번 만든 그 경험을 가지고 자유통일한 다음에 인류 국가를 만들 때 교훈이 될 만한 신라의 성공 사례에서도 배우고 이 바이킹과 노르만과 같은 그 성공 사례에서도 배운다면은 공통점이 몇 개 나오는데 첫째, 법치와 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실력주의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군사력 하나만은 든든해서 절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등등 몇 가지 핵심적인 시대를 초월해서 통용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이킹과 노르만 이야기는 개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